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정말 평범했던 한 수도사가 어떻게 거대한 문화적 지진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겁니다. 처음엔 그저 교회의 관행에 의심을 품었던 평범한 신학자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곧 역사상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방식으로 한 국가를 끈끈하게 통합시키고 동시에 철저하게 분열시킨 엄청난 인물이 되죠. 여기서 참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단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었던 한 평범한 남자가 도대체 어떻게 국가를 반으로 쪼개놓게 된 걸까요? 자, 이 모순적인 상황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정말 순수하게 시작했던 일이 어떻게 한 사람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체적인 여정입니다. 첫 번째, 평범한 수도사 시절부터 시작해서요. 보름스에서의 아슬아슬한 대결, 바르트부르크 성으로의 납치극, 초기 미디어 스타로서의 뜻밖의 면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두 갈래의 유산까지. 무명의 신학자가 어떻게 쫓기는 범법자가 되고 결국엔 역사적 아이콘이 되었는지 이 순서대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섹션, 평범한 아우구스티누스회 수도사이자 변화의 촉매지였던 시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거대한 혁명의 중심에 서기 전에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루터의 분노를 폭발시킨 결정적인 방아쇠는 바로 이 면벌부였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 준다는 명목으로 종이 증서를 팔았잖아요. 사실 그 주된 목적은 교회의 텅 빈 금고를 채우기 위한 거였죠. 루터는 바로 이 지점, 신앙이 상업화되는 것, 쉽게 말해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는 기막힌 발상에 정면으로 의문을 던졌습니다. 신과 신자들 사이에 그 누구도, 특히 교회가 중간에 끼어들어 장사를 할 수는 없다고 아주 굳게 믿었던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숨가쁘게 흘러갔는지 타임라인으로 한번 보실까요? 1517년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을 쓰면서 거대한 불씨를 당기게 되죠.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기준이라는 그의 굳건한 믿음은 그를 순식간에 교회의 1순위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뒤인 1521년에는 정말 목숨을 건 대결에 직면하게 되고요. 1525년에는 성직자의 엄격한 독신주의 규칙마저 깨버리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이 짧은 시간선만 봐도 그의 꺾이지 않는 신념이 어떻게 그를 역사의 한복판으로 멱살 잡고 끌고 갔는지 한눈에 느껴지시죠? 자, 이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두 번째 섹션, 보름스에서의 대결입니다. 제국에 맞선 단 한 사람, 1521년 4월로 가보시죠. 7천, 이 숫자가 뭘까요? 1521년 4월 16일, 보름스 제국회의로 불려가는 루터의 얼굴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겠다고 몰려든 사람들의 수입니다.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당시 평범한 시민들과 농민들이 그에게 얼마나 엄청난 희망을 걸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말 그대로 민중은 온전히 루터의 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요. 이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힘의 불균형입니다. 한쪽에는 평범한 시민과 농민들로 이루어진 루터의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반대쪽은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교황과 카를 5세 황제가 떡하니 버티고 있죠. 일개 수도사와 평범한 민중들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과 정면으로 맞붙은 겁니다.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현실판 싸움이 눈앞에 펼쳐진 거죠. 하지만 현실의 권력은 너무나도 거대했습니다. 루터가 자신의 글을 철회하라는 황제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자 그는 결국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 즉 범법자로 선고받고 맙니다. 교황에게는 이단으로 정죄받고 황제에게는 제국의 적으로 선포된 거죠. 이건 정말 그의 목숨이 벼랑 끝에 섰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순수했던 신학적 논쟁이 하루아침에 살아남아야만 하는 잔혹한 생존게임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거의 첩보 스릴러급 반전을 맞이합니다. 세 번째 섹션, 바르트부르크 성으로의 납치, 그 위장된 유괴 사건입니다. 보름스에서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판정을 받은 루터를 살리기 위해 그 측근들이 아주 기가 막힌 작전을 짭니다. 일단 처형을 막으려고 가짜 납치극을 벌여요. 그런 다음 아이젠하흐 근처에 있는 아주 은밀한 바르트부르크 성에 그를 꽁꽁 숨겨버리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바로 이 갇혀있던 비밀 은신처에서 루터가 일생일대의 가장 혁명적인 작업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바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한 거죠.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굳이 성직자를 거치지 않고 신의 말씀을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의도치 않은 결과라는 점인데요. 루터가 숨어서 열심히 성경을 번역하는 동안 세상 밖에서는 종교개혁이 그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루터의 메시지를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농민들은 그의 이름을 내걸고 무장 봉기까지 일으켰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라도 그 아이디어가 세상에 한 번 던져지고 나면 대중들이 그걸 어떻게 쓸지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섹션, 초기 미디어 스타로서의 인간적인 면모입니다. 루터가 어떻게 독일 역사상 최초의 진짜 미디어 스타가 되었는지 한번 보시죠. 일주일에 2번은 그에게도 그녀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마틴 루터가 부부의 성관계에 대해 남긴 아주 유명하고 농담 섞인 명언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늘 엄숙하고 경직되어 있던 당시 종교계 기득권층을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은 아주 재치 있고 지극히 인간적인 발언이었죠. 대중들이 왜 그토록 그에게 열광하고 친근감을 느꼈는지, 그가 어떻게 시대를 훌쩍 앞서간 대중의 스타가 될 수 있었는지 딱 감이 오시죠? 이어서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1525년 그는 전직 수녀였던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해서 무려 6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수백 년 동안 절대 깰 수 없었던 성직자 독신주의라는 철칙을 산산조각 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직자도 똑같이 피와 살을 가진 평범한 인간이라는 걸 널리 알린 엄청난 폭탄 선언이었죠. 종교계 안에서 무조건 금기시되고 심지어 악마화되기까지 했던 성과 결혼에 대한 인식을 180도 뒤집어 놓은 겁니다. 신앙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결코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걸 자기 자신의 삶으로 직접 증명해낸 거죠. 자,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큰 그림을 볼 시간입니다. 마지막 5번째 섹션, 분열된 유산과 그 의도치 않은 여파입니다. 루터가 남긴 가장 거대한 2가지 유산을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엄청난 통합의 힘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민족적인 감정을 일깨웠고 무엇보다 성경을 번역하면서 독일어라는 공통된 언어로 국가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 이면에는 아주 맹렬한 분열의 힘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종교적인 신앙을 기준으로 하나의 국가를 정확히 2동강 내고 말았으니까요. 하나의 언어로 결속되었지만 2개의 신앙으로 갈라진 나라. 이게 바로 루터가 의도치 않게 남긴 가장 강력하면서도 모순적인 2갈래의 유산입니다.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직 교회를 올바르게 고치겠다는 순수한 의도 하나로 시작된 목소리가 도대체 어떻게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단단했던 한 국가를 둘로 쪼개놓을 수 있었을까요? 진실을 찾고자 했던 한 사람의 치열한 발걸음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얼마나 거대한 충격파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